자, 이제 그 캡손 디자인의 산출물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캡손 디자인 산출물의 그 예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문서를 배포하게 될 텐데, 그 예제 문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 물론 이제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은 그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소프트 형태다, 이런 걸 이제 가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때 누구라도 많이 사용하고 유용한 걸 지금 계획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테마를 정하지만 그 테마를 누군가 이제 받았을 때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를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테마도 정하고 아마 팀도 이렇게 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마를 정했는데 주제를 정했죠.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 테마에는 테마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물론 이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들고 오더라도 그것이 정말 마땅한 정의인지 그리고 요구사항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테마로부터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로부터 요구사항을 우선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구사항들, 뽑아진 요구사항들, 그걸 이제 정리합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이렇게 이제 정해진 요구사항들이, 여러분이 뽑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소비자가 줬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 또는 그들이 직접 주었던 요구사항들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뭐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충분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그래서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아주 그 초기적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로부터 요구사항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 테마를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관리 프로그램이다, 웹 서비스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분석은 충분히 프로그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접근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테마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관리, 이러면 그냥 그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웹서비스의 영역으로 오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분석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게 되고 약간은 창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의 습성이 길러질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형상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든 다음에 어딘가 저장해 놓겠죠. 그래서 뭐 아주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치시켜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들이 하나씩 만들어졌는데 이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뭘 해야 됩니까? 구현해야 됩니다. 구현. 우리의 목표는 구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런 모든 문서들은 의미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형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했는데 수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프로젝트의 시작 동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 요구사항마다 이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기능을 넣어야 된다. 애완동물에 대한 검색 기능을 넣어야 된다. 누군가 등록을 하겠죠, 우선. 근데 이제 등록은 뭐 그 다음쯤에나 나올 텐데, 뭐 검색 기능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검색을 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유저 인터페이스 어떻게 만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작은 텍스트 박스를 넣겠다. 아니면 버튼 중에 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설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구현 방안을 마련한 설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검색하려면 전에 넣었던 거 어딘가 저장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DB를 갖춰야 되네요. 그럼 DB의 위치는 어디죠? 이런 거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 스케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계 단계로 오는 겁니다. DB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건 뭐 MySQL을 쓰던지 아니면 뭐 SQLite를 쓰던지 앱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구체적인 모습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검색에는 뭐 요구사항, 이 유저로부터 온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문짝 만약에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검색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면. 그럼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이렇게 시스템 설계의 요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뭐 여기는 등록이었다고, 여기는 이제 등록이었다고 해보죠. 여기는 검색이었는데 여기는 등록. 그럼 등록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등록 화면이 있어야 되죠. 얘도 뭐 또 다른 UI지만 다른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저장하려니까 DB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서로 공유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쪽 DB랑 이 DB랑 이제 공유돼야 되겠죠. 여기도 요구사항이 있죠. 뭐 등록은 뭐 오른쪽에다가 뭐 입력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여기도 이런 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앱에서도 되게 해달라, 웹에서도 되게 해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웹서버. 그죠? 앱도 되게 해야 됩니다. 앱이 돼야 되는군요. 그러면 앱 소프트웨어를 또 하나 만들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만큼 줄 돈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이브리드 앱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앱을 해야 되는데 스탠드 언론으로 하고 네트워크만 되는, 그러니까 앱은 앱대로 아주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DB만 공유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또는 못한다가 되겠죠. 하이브리드 앱은 웹하고 공유하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수고를 최대한 덜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싼 값에 주면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앱을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면 앱 쪽에도 많은 사람을 투여해서, 뭐 앱 엔지니어들 인기 좋죠. 많은 사람을 투여해서, 그건 벌써 3명이니까 뭐 3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줘야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한테 300만 원을 주려면 유지비 해가지고 1.8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설계로 상당히 상세하게 했지만 마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보다는 엄청 커지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걸 정리해서 설계서를 만듭니다. 설계서를. 시스템 설계서를 만들어요. 시스템 설계서를. 그리고 구조도. 그죠? 구조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는 이렇게 넣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시스템 정의서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프로젝트의 모든 인원들이 그 시스템 정의서를 보고, 아, 우리 이거 만드는 거구나. 이러고 만드는 거구나를 대략적으로 예,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시스템 정의서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 정의서에는 이 구조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구조도.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예제 문서를 살펴볼 텐데 그런 것들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정의서 구조도에는 일정과 그 역할 분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과 역할 분담. 보통은 이 일정과 역할 분담을 간트 차트로 표시합니다. 간트 차트로. 간트 차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시스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럼 그 설계마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요 밑에도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면 요 1번은 시스템 팀이 하면 되겠어 라고 이제 했습니다. 시스템 팀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팀에는 누가 있어요? 팀원들이 있겠죠. 팀원이 3명입니다. 만약 여기 3명, 1명, 2명, 3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간트 차트가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GANTT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죠.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다 그러면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첫 번째 사람은 1개월에서 2개월까지 투입된다. 이렇게 긋고요. 2번 사람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투입된다. 세 번째 사람은 3개월서부터 6개월까지 투입되고 1번 사람도 5개월, 6개월째 투입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간트 차트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트 차트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1월에 2월에는 1번 사람이 일하고 2월에는 2사람, 3, 4월에도 2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럼 맨먼스가 나오겠죠. 맨먼스. 한 달에 몇 명이 투여되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에는 요것만 볼 때는 그죠? 예. 뭐 2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먼스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서 그 맨먼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비용을 산정해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얼마를 달라고 얘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엔지니어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있는데 그 계산 단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시간에 얼마고 하루에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한테 줍니다. 그 소비자는 우선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이걸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격이 비싸면 너무 비싸다.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사람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람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소홀해지거나 작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1번 역할을 하는 데는 누가 여러분들은 이제 한 팀이 하기 때문에 이 팀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사람마다 1번 일은 누구, 2번 일은 누구, 3번 일은 누구, 4번 일은 누구, 뭐 4명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진도를 작성할 때 간트 차트를 만들 때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은 1, 2 어떤 역할은 지금 1번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뭐
3번은 뭐 요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일 대 그 맡은 사람 역할, 그 다음에 시간표, 이런 일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팀장이 관리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간트 차트. 그죠? 그래서 일정이나 역할 분담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설계서를 이제 또 이제 작성하게 되고, 구조도 시스템 정의서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정의서 여태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주 그 펑션 레벨까지, 함수 레벨까지, 프로그램의 함수 레벨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계합니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물 여러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체에서는, 업계에서는 이제 유지 보수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긴 어려운 일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가 실제로 그 사람이 개발자가 아니고, 개발자이긴 한데 개발자이면서 엔지니어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가 그 엔지니어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엔지니어링을 해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된 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구현물이 소비자가 원하는 아주 그 까다로운 입맛에 맞게끔 연결시켜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게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엔지니어링. 그렇죠. 혹자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저속하게 표현하면서 되게 이제 자부심을 갖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구조도, 그리고 구현, 최종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발표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발표까지.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추적편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요구사항이었다가 설계 내용이었다가 구현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 길이 요게 되고, 요렇게는 패스들이 다 있겠죠. 요거를 번호 체계에 맞춰서 연결시켜 놓은 게 요구사항 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었다가 설계했다가 나중에 구현물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구현이 뭐가 안 됐다라는 거는 그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적입니다. 트레이스. 그죠? 요구사항 추적.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